1990년 중국의 한 군사 법정인데요. 이 피고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냥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죠. 그야말로 최정예 부대를 이끌던 어떻게 보면 전직 영웅이었잖아요. 맞아요. 수도 베이징 방위를 책임지는 제38 집단군의 군단장 쉬친센. 그런데 그에게 내려진 혐의가 명령 불복종이라니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죠. 핵심 중에 핵심 부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그 재판 기록의 일부입니다. 최고사령부의 절대적인 명령하고 한 엘리트 장군의 신념이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려고 해요. 네, 검찰이 주장했던 그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논리하고 쉬친시엔 스스로가 내세웠던 역사적 심판이라는 그 개념 사이의 긴장감이 아주 흥미롭죠? 그 팽팽한 법정 공방 속으로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검찰 쪽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실관계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네, 아주 명확하죠. 1989년 5월 18일 쉬친시엔 군단장이 중앙군사위원회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제38군을 베이징으로 이동시켜서 계엄 임무를 수행하라. 그런데 그걸 거부한 거죠. 네, 바로 거부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검찰은 이걸 그냥 단순한 항명 이런 걸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죄목을 따로 있었군요. 네, 계엄명령 위반죄. 아주 구체적이고 심각한 죄목을 붙였어요. 그의 거부 하나가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왔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불복종 하나가 도미노처럼 번져서 전체 작전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이런 주장이군요. 정확합니다. 공소장을 보면요. 그의 행동이 군 지휘부의 전체적인 계엄 임무 배치를 아주 심각하게 방해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동란과 폭란 분자들한테는 이것 봐라. 군대도 우리 편일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거죠. 최정예 부대 지휘관이 저러는데 다른 부대들이 베이징으로 진입하는 것까지 더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네요. 심리적인 파급 효과까지 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검찰 논리 밑바닥에는 아주 단단한 전제가 하나 깔려 있어요. 어떤 전제죠? 바로 당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결정적 순간에는 군의 절대적인 복종과 기강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겁니다. 아, 이 거대한 명분 앞에서 쉬친센이라는 개인의 판단이나 철학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명령은 그저 수행되어야 할 절대적인 거고 그 외의 모든 건 변명에 불과하다 이런 시각이죠.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서는 어떤 개인의 신념도 용납될 수 없다. 아주 굳건한 논리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하지만 쉬친셰는 바로 그 개인의 신념이 왜 이 절대적인 명령보다 중요했는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져요. 그는 재판정에서 명령에 대해 사상적으로 동의할 수 없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이유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냥 감정적으로 못하겠다. 이게 아니었군요. 아니었죠. 나름의 분석과 철학에 기반한 저항이었던 거죠. 첫 번째 이유가 그거잖아요. 문제의 본질을 아예 다르게 봤다는 점. 네, 맞습니다. 그는 이 사태를 적군과의 전투가 아니라 수많은 군중이 얽혀있는 정치적 문제라고 규정했어요.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방법, 즉 무력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본 겁니다. 군대가 시내로 들어가는 순간 민간이 나고 뒤섞여서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는 아수라장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한 거죠. 이건 군인으로서 정말 끔찍한 상황이겠네요. 내가 지켜야 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눠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바로 그 점을 깊이 우려한 겁니다. 법정에서 그가 던졌던 질문이 아주 강렬하게 남아요. 무력을 사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네, 그 질문을 던지면서 동시에 역사적 심판을 언급하죠. 맞아요. 이 임무를 수행하면 공을 세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다. 와, 정말 엄청난 무게감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단순히 상부의 명령을 따르냐 마냐의 차원을 넘어선 거죠. 지금 이 결정이 수십 년, 수백 년 뒤에 어떻게 평가받을지를 고민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가 더 나아가 아주 예리하고 거의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기 시작해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소름 돋았어요. 그냥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잖아요. 그렇죠. 군대 동원 같은 이런 중대한 사안은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정책 결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말하는 건가요?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나
국무원 전체 회의 같은 공식적인 국가기관에서 논의하고 결정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죠. 왜 정식 서면 명령이 없었냐? 아, 구두 명령이긴 했지만 서면 명령이 없었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이게 아주 예리한 지적인데요. 중국에서 군대는 명목상 국가에 속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산당의 지휘를 받습니다. 당의 군대라는 성격이 아주 강하죠. 네. 그런데 쉬친시에는 이런 중대한 군사동원은 국가의 공식기관, 즉 국무원 같은 곳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의 직접적인 구두명령의 법적 근거에 흠집을 낸 겁니다. 와, 이건 그냥 절차를 따지자는 수준이 아니네요. 그렇죠. 당의 명령이 아니라 국가의 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당시 중국 정치체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거의 폭단선언에 가까운 주장이죠. 군대는 당의 군대인가 국가의 군대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건 정말 목숨을 건 주장이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지휘부 입장에서는 그의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단순한 우려 표명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느껴졌을 수밖에 없죠. 이 지점에서 다른 지휘관들의 증언이 등장하죠. 당시 회의에 같이 있었던 류전하 정치위원 같은 고위급 인사들의 증언이요. 네,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들 증언은 대부분 검찰 쪽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쉬친션이 아주 단정적으로 이 명령은 집행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오라거나 중앙군사위가 나를 임명할 수도 해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기억하잖아요. 듣기만 해도 이건 뭐 명백한 항명처럼 들리죠. 네. 그런데 정작 쉬친션 본인의 기억은 또 달라요. 맞아요. 자신은 그런 단호한 거부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집행합니까? 라고 우려 섞인 질문을 던지는 것에 가까웠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서로 기억이 다른 거네요. 단순히 기억의 충돌로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뭐랄까 책임의 재구성 같은 측면도 있다고 봐요. 책임의 재구성이요? 네. 다른 지휘관들 입장에서는 쉬친션의 질문이나 우려를 명백한 항명으로 규정해야만 자신들이 그 명령을 따르고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 완벽하게 정당화되는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아, 그는 저항했고 우리는 충성했다. 이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상황을 단순화시켜야 자신들의 입장이 명확해지니까요. 쉬친션이 시도했던 그 미묘한 뉘앙스의 구분 같은 건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군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니까 어떤 망설임이나 질문도 그 자체로 불복종으로 해석될 수 있었겠군요. 충분히 그렇죠. 결국 쉬친션도 나중에 전화통화로 명령은 전달했으니 이 일로 다시는 나를 찾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 이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됩니다. 자, 이제 재판은 막바지로 향합니다. 검찰은 쉬친션의 행동이 낳은 현실적인 결과를 다시 한번 강조하죠. 네. 그의 거부 소식이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시위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결과적으로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데 직접 기여했다는 겁니다. 의도가 어땠든 간에 결과가 나빴다 이거군요. 그렇죠. 검찰은 이 결과에만 집중해요. 그의 행동이 초래한 그 악랄한 정치적 영향을 부각시키면서 개인적인 동기나 신념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는 거죠. 이제 쉬친션의 최후 변론이 남았습니다. 그는 여기서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지 않아요. 네. 대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동기를 아주 절절하게 설명합니다. 4월하고 5월 초에 이미 군대가 대중의 엄청난 적대감에 직면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죠. 맞아요. 군인들이 시민들한테 야유를 받고 고립되는 걸 직접 겪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장갑차를 앞세운 무장군대가 투입되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필연적으로 유혈 충돌이 일어날 거라는 공포. 네. 그 비극을 막고 싶었다는 게 그의 가장 큰 동기였다고 밝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최정의 부대를 이끌고 평생 지켜왔던 수도로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국민에게 총을 겨눠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말했던 역사의 죄인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과연 어떤 무게였을지 조금은 짐작이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법리적인 항변을 포기하잖아요. 아, 또 있나요? 네. 자신에게 적용된 명령 위반죄는 보통 전투 중에 명령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지금 이 계엄 임무는 전투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해요. 아,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전투는 명확한 적군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계엄 임무의 대상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뒤섞인 자국민, 즉 군중이었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임무였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매우 특수한 정치적 임무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전투 명령 거부와 동일한 법 조항으로 자신을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는 마지막 논리적 항변을 펼친 겁니다. 절대성을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 안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제발 좀 인정해달라는 마지막 외침이었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끝까지 단호했어요.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 명령을 거부한 행위 그 자체가 범죄이고 그로 인한 결과는 너무나도 심각했다. 이걸로 모든 논쟁은 끝난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충돌을 목격한 셈입니다. 한쪽에는 당과 국가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군인에게 요구되는 절대적인 충성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유혈 사태를 막으려 했던 한 지휘관의 양심, 법과 절차에 대한 나름의 해석, 그리고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지 모른다는 개인의 실존적 두려움이 있었죠. 이 재판 기록은 우리에게 최종 판결이 몇 년형이었는지 같은 결과는 알려주지 않아요. 네, 하지만 그 과정 자체를 통해서 군과 당, 그리고 인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갈등과 딜레마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불복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시스템과 개인의 양심이 충돌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의 깊은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시스템 안에서 특히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더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다고 굳게 믿을 때 과연 개인의 양심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그 선택의 대가는 무엇일까요?